지난 2022년 12월 26일 경기도 상공에서 심상치 않은 장면이 목격됩니다. 천천히 날고 있는 비행체를 봤고 그 후에 바로 우리나라 헬기들이 한 2대가량이 그 주변을 돌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됐죠. 정체불명의 비행체는 북한의 무인기였습니다. 2014년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투해 추락한 이후 북한은 여러 차례 무인기 도발을 해왔습니다. 2022년에는 처음으로 서울 상공까지 들어와 서대문, 종로, 동대문 등을 거쳐 1시간가량이나 비행했다고 합니다. 이는 북한이 우리 영공을 침범한 명백한 도발 행위이다. 우리 군은 자위권 차원에서 즉각 대응하였다. 우리 군은 전투기와 공격 헬기까지 투입했지만 격추에 실패했고 무인기는 그대로 북으로 돌아갔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나타나고 3일 뒤 윤석열 대통령은 국산 무기의 연구 개발을 담당하는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공격과 도발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 대비하고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로부터 6일 뒤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 등 관계자들이 소집돼 무인기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23년 1월 4일 9시에 용산 대통령 5층 집무실에서 무인기 대책회의를 주재했던 윤석열 제보에 따르면 그날 윤석열은 유독 화를 많이 냈다고 합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북한이 무인기 5대를 보내면 우리는 20대 정도는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한꺼번에 1000대 만들지 말고 100대 정도 먼저 만들어라. 시험도 하고 순차적으로. 회의 도중 드론을 잡는 드론을 개발하고 그 이름을 드론 킬러 드론이라 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오자 참석자들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대책회의가 끝나고 이어진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신속하게 드론 킬러 드론 체계를 개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 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며 이날 회의 직후 국방과학연구소는 저가형 소형 무인기 제작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사업의 진행 속도도 빨랐습니다. 사업 입찰 공고가 나오고 4개월 만인 2023년 7월 저가형 소형 무인기 100대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무인기들은 같은 해 출범한 드론 작전 사령부에 무상 증여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이 원거리 소형 정찰 무인기들이 등장합니다. 이 무인기는 북한 당국이 평양에서 추락했다고 공개한 무인기와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촬영한 사진 속 무인기와 함께 보이는 전단통은 무엇일까? 드론사의 교육센터가 있어요. 이번에 교육센터에서 무인기 개조 작업을 했다는 제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띄어내고 거기에다 전단통을 설치하고 전단을 하는 작업. 이것이 이제 그 부대에서 주소 부근에서 낙하되는 건데 이런 플라스틱으로 된 3D 프린트로 소형으로 만들어졌고 원래는 이런 전단통이 달려있지 않은 원거리 정찰용 무인기입니다. 훈련용으로 개발된 건데요. 그런데 전단통을 달기 위해 드론 작전 사령부가 자체적으로 기존의 카메라를 떼어내고 무인기 하단에 전단통을 장착하는 개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조가 무인기의 비행에 영향을 끼치진 않을까? 비행체는 무게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양력을 받아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구조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구조에 밑에로 달았다는 게 치명적인 거예요, 사실. 그걸 해보지 않으면. 근데 드론사가 풍도기가 있을 리가 없거든요. 무인기의 구조에 인위적으로 변형을 가할 경우
비행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만에 하나 적진에 추락할 경우 민감한 군사 정보가 유출될 위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신속 개발이기 때문에 이제 군에서 사용하는 이제 암호 체계라든가 아니면 보안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추락한 무인기의 GPS 정보나 이런 이제 보도 번호 같은 자료들을 북한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이고, 이 자료들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서북 도서라든가 이런 군사 기지의 정확한 위치, 발사된 위치가 군기지라는 게 그대로 노출이 된 상태이고, 또한 북한이 발표한 이 GPS 좌표, 지금 보시면 적 무인기 비행 계획 자리끼리라고 되는 것들을 살펴보면 이것은 우리나라가 북한의 방공망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북한한테 거꾸로 알려준 꼴이 됩니다. 추락한 무인기에서 비행 조종 모듈을 분해하면 비행 계획과 이력의 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파악한 적의 방공망 정보를 오히려 북한에 넘겨주는 셈이 됩니다. 군사정보 노출의 위험까지 감수하며 평양 무인기 작전을 실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PD수첩은 군 내부 제보자들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는데요. 지금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드리지만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저도 진실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들은 현역 군인 신분이기에 대리인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PD수첩은 군 내부 제보자들을 대리한 박현광 기자를 통해 무인기 작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3일 비행에서는 좌표값으로 불러줬습니다. 좌표값으로 불러줬는데 찍어보니 15호 관저, 그러니까 김정은 관저 근처였고,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비행하던 인원들은 이것은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하는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주요한 작전이구나. 그리고 나는 주요한 작전에 투입될 만한 에이스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평양으로 10월 3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실행했는데 2차 작전에서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전해진 북한의 중대 성명 발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엄중한 군사적 공격 행위이다. 무인기 작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 이런 가운데 11월에 세 번째 작전 지시가 하달됐습니다. 3차 작전의 무인기 목적지는 평양이 아니라 남포. 북한의 심장을 찔러봤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북한 군부를 찔러본 사항이 11월 13일이라고 봐요. 북한의 주력 전투기가 있는 온천 비행장을 거쳐 비행하라는 경로 지시. 남포 지역은 잠수함 전대, 공기 부양정 부대 등 북한의 해군 전투력이 밀집돼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전단 투하 지점으로 정해진 곳은 컨테이너 부두. 사실은 이 컨테이너 부두가 메인입니다, 남포에.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마약 밀매를 한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컨테이너 부두는 그 마약 밀매 근거지라고 의심되는 곳이에요. 자신들의 마약 밀매 현장을 포착할 수 있는 무인기를 보내서 그 사진을 찍는다라는 시도, 그것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 고립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그런 비행으로 느꼈을 겁니다. 북한의 경계가 그 어느 곳보다 삼엄한 지역. 작전을 실행하기엔 무리라고 판단해 대원 한 명이 전화로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에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휴대전화 너머로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는데요. 사령관이 같이 있는 누군가에게 안 된다는데요 라고 했다는 것. 저도 그걸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안 된다는데요가 맞냐고. 왜냐하면 군인들은 단아가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상급자, 사령관이 본인의 상급자를 대했을 때는 안 된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게 정상이죠. 저희가 봤을 때 보통이죠. 근데 안 된다는데요, 요자를 썼다는 것은 사실은 같이 있었던 게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인 것이 아닌가. 드론 작전 사령관에게 지시를 내리는 건 합동참모본부. 그런데 민간인이 작전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이 무인기 작전 지시는 경로뿐 아니라 비행 고도도 이례적이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먼 거리를 멀리 보내는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엔진을 써요. 근데 엔진을 쓰면 소음이 엄청나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엔진을 쓰는 정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소음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고도를 높여서 정찰 활동을 해요. 이 정도 야간에 식별이 될 정도라는 거는 굉장히 낮은 고도로 비행을 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이 야간에 이렇게 보냈다면 그 적막한 속에서 소리가 더 컸겠죠.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나타났을 당시 주 북한 러시아 대사가 대사관 발코니에서 머리 위로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항적을 남기거나 의도적으로 들키는 게 목적이었을 정도로 사실은 전문성은 떨어진 거예요. 기밀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행동이었어요. 무인기 제작 사업 입찰 당시 국방과학연구소는 특정 모델 이상의 엔진 사양을 요구했는데요. 요구된 것과 동급의 엔진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소음 시험 여부에 대한 PD수첩의 질의에 국방부는 운용 고도인 2km 상공에서는 무인기의 엔진 소음이 들리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발표에 따르면 평양 상공에서의 무인기 비행 고도는 약 700m였습니다. 그즈음 이례적인 작전은 무인기 침투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6월 서해 NLL 인근에서 진행된 우리 군의 아파치 헬기 훈련. 비행 경로가 평소와 달랐다고 합니다. 북한군 기지에서 통상 2 내지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정찰이 목적이 아니라 북한이 우리를 목격하기를 바랐던 것 같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도 이상하니까. 무인기 작전도 서해 NLL과 무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남포에 무인기를 보내서 비라를 살포한 거잖아요. 사실 남포 일대 부대들은 가장 호전적인 부대예요.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든가 서해 NLL에서 여러 번의 도발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부대에 한 것은 저게 목에 비수를 들어대는 형상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실제 12.3 계엄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NLL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문구가 발견됐는데요. NLL 인근에서의 군사작전들이 계엄과 연관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짙어져 갔습니다. NLL 도발 이런 것들을 통한 외환을 핑계로 이제 비상계엄도 정당했고 비상계엄 이후에 계속 계엄 체제로 지속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보이는 것이죠. 내란 사태 핵심 인물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의 공소장에는 북한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실제 계엄군으로 투입된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 대원들은 북한 관련 상황이 심각해 관련 업무에 투입된 것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북한 오물 풍선 쓰레기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 라는 소리를 저한테 직접 비아폰 통화하면서 저한테 했기 때문에 북한 오물 풍선 쓰레기 상황과 관련돼서 대비태세 강조 지시한 거 분명히 제가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한반도가 전시사변 2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은 계엄 부서들 또 부대들이 이런 어떤 류의 작전에 대비한다고 하고 대기했던 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 계엄 사태가 된 것이죠. 계엄을 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비상계엄의 조건이 뭡니까?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인데 그래서 무인기를 평양과 또는 남포에 보내서 북한의 군사도발을 유도하고 그럼 우리가 또 대응사격을 하고 그럼 사회가 혼란스럽고 그걸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면 그랬으면 비상계엄이 성공했을 것이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평양 무인기 침투작전. 과연 비상계엄이라는 큰 그림을 위한 하나의 조각이었을까?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이제 시작됐습니다.